뉴스 브리핑.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 지역의 에반스턴이 월요일 저녁 흑인 거주자들을 위한 보상을 위해 첫 번째 지출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2019년 11월 지역 시의회 투표에서 8대1로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의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현지 지도자들은 마리아나 조제소에 3% 세금을 부과해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그들이 말하는 제도적 인종차별과 지속적인 노예 제도의 영향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시의회는 어제 40만 달러의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안을 8대1로 승인했는데 자격이 되는 수혜자는 최고 2만 5천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아프리카의 흑인 인종 출신이어야 하며 1919년에서 1969년 사이 에반스턴의 흑인 거주자이거나 그 직계 후손이어야 합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즈의 소송을 기각할 움직임을 보였다고 데일리 컬러가 보도했습니다. 파월 변호사는 앞서 도미니언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선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도미니언은 그녀를 명예훼손으로 13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월 변호사는 자신의 동의서에서 도미니언의 선거 조작 계획이 진실로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고 결론 지을 합리적인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일 오후 3시경 콜로라도주 볼더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등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다리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며 체포된 용의자는 21세의 아마드 알 알리위 알리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1999년 시리아에서 태어나 2002년에 미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족들은 그가 평소 반사회적 편집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에는 AK-15 소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희생자는 20세에서 65세까지 대부분 해당 지역의 거주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로라도 볼더에 있는 킹 슈퍼마켓 총격 사건이 보고되자마자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민주당원들과 언론들은 애틀란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두 번째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총기 규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는 그걸 다시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오늘 바이든이 언급한 공격용 무기 금지는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신원조회 허점을 폐쇄하는 법안과 인터넷과 총기쇼에서의 총기 판매를 포함하도록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법안 두 가지를 통과시킬 것도 요구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부 국경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웃음으로 대답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해리스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은 안 된다고 답한 뒤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방문했었고 아마도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스티브 스칼리스 연방하원 의원은 트위터에 카말라 해리스는 국경 방문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를 보고 웃었다며 이 정부가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진지하다고 말할 때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정치 논객인 페리스 데나드는 트위터에 바이든과 해리스 둘 다 국경을 방문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그것은 명백히 웃을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며 1조 달러 규모의 쓸데없는 정치 홍보 투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방부의 전 UFO 프로그램 책임자인 루이스 엘리존도는 UFO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이론과 현재 미국의 물리법칙에 대한 이해를 깨는 UFO의 5가지 결정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팍스 앤 프렌즈에 출연한 엘리존도 전 AATIP 국장은 미국 정부가 UFO와 관련해 테러 정보 작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UFO를 둘러싼 정보가 진짜일 뿐만 아니라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래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에 따르면 이르면 6월에 발표될 수 있는 또 다른 보고서는 UFO 목격에 대해 전혀 볼 수 없는 것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관을 포함해 2명이 부상한 총기 난사 혐의로 기소된 시카고 남성이 경찰을 유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레이시 토마스 주니어는 지난주 토요일 경찰관 살인미수 혐의 등 5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9세의 이 남성은 시카고 경찰의 손에 총을 쐈고 민간인 1명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법무부는 용의자가 이미 2곳의 카운티들로부터 영장을 받아 수배 중인 상태였으며 2개의 비폭력 중범죄 유죄와 2개의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맥스의 에머럴드 로빈슨 기자는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주 방위군이 의사당을 지키면서 바닥이나 심지어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병에 걸리는 사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왜 불법 이주자들에게 호텔방과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 소재 비영리 단체에 8,600만 달러를 지원해 남부 국경을 넘어온 약 1,200여 가족에게 6개월간 호텔 객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이의 를 제기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군대가 주차장에서 잤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주 방위군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면서 바이든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리사 부스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신의 재임 기간 대부분 대통령과 자신의 의제에 반대하는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탓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원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선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민주당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상황이 바뀌었더라면 당신은 혁명을 겪었을 것이다 라며 당신은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치 매코넬과 같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지금 그는 실에 매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퇴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쓴 글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리사 부스와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바이든에게 남긴 편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나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줬고 두어 페이지 정도로 길었고 그가 잘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키스톤 송유관을 폐쇄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에서 시의원들이 어제 투표를 한 결과 8대1로 새로운 흑인 보상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 이걸 가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지금 최초의 흑인 보상 프로그램이다 해서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흑인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흑인들이 미국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그 후손들에게 해주겠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노예 해방이 있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흑인들이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흑인들의 투표 참정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제약들을 걸었던 주들이 여러 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법적으로는 자유인으로 선포를 해주었을지 모르지만 이 정서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흑인 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보상 프로그램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출마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허셜 워커 같은 이런 분들은 이 보상 프로그램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진보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 곳들,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흑인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보상 프로그램이 좀 실천이 되게 됐다, 집행이 된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죠. 지난번에 보도해드렸던 데는 오레곤주였었는데요. 오레곤주 같은 경우에는 주의회에서 하원이 통과를 시키긴 했지만 아직 상원 통과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주지사 서명도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통과가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그쪽에서는 입법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 에반스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만들자라고 이제 이미 통과를 시켰던 것이고, 그리고 어제 통과가 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40만 달러의 예산을 따로 잡아서 주택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아예 지금 집행을 하자라고 결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프리카 쪽에 있는 흑인 종족 출신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919년에서 1969년 사이에 에반스턴 이 도시에 살았던 흑인 거주자라는 것, 아니면 그 살았던 흑인 거주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일단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1969년 이후에 에반스턴에 살면서 이 시 정책이라든가 시가 집행을 뭔가 하는 과정 중에 주거 차별 경험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흑인이라면 그런 사람들도 이번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돈을 받으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1인당 한 가구당 25,000달러까지, 최고 2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요, 부동산 수리, 개선, 현대화에 대한 지불, 그 다음에 에반스톤에 있는 집에 대해서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그러니까 대출금의 원금을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자도 갚을 수 있고 연체금을 지불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에반스턴 시 안에 집값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뭐 25,000불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지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돈을 그럼 재원을 다 어디에서 모으는가? 시정부라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40만 불이라는 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시정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에반스턴 시에서는 이것을 이제 마리화나 세금을 추가로 새로 신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리화나 제조하는 그 조제소에서 제작 원가에다가 아예 3%의 마리화나 텍스를 붙여가지고 그 3%의 마리화나 텍스로 기금을 모은다. 그 기금은 1,000만 불까지 모을 수 있게끔 일단은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1,000만 불까지는 계속해서 마리화나 텍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세금 모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흑인 보상 프로그램에 돈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 계산하는 거로는 매년 50만 불에서 75만 불 정도가 이 세금이 거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대마초 팔아서 번 돈으로 흑인 보상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것인데, 참 하여간 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좀 뭐 지금 미국이 점점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에반스턴이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도시에 노스웨스턴 대학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도시가 과거에는 금주 운동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참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드니 파웰 변호사 소식이 오래간만에 들어와 있는데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파웰 변호사의 변호인들, 그러니까 변호사의 변호인들이 지금 이제 청원서를 법원에다가 냈습니다. 이 모션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청원서인데, 이 어떤 청원서를 냈냐 하면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스가 이 파웰 변호사한테 13억 달러의 거액의 지금 소송을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명예훼손해서 걸어놓았는데 이 소송을 지금 취하해달라, 기각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청원서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서 좀 저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노동 분쟁에 사용되는 언어와 같이 정치 영역의 언어가 종종 독설적이고 학대적이며 부정확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정치적인 발언은 본질적으로 과장되기 쉽다. 이런 말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고 측이 주장하는 파웰의 발언들을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주장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파웰 변호사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스에 대해서 온갖 부정 의혹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증거 자료들, 증언들,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증거로 막 제시하면서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송의 내용들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다 100%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파웰 변호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파웰 변호사를 변호하기 위한 변호인들의 입에서 이제 변호인들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청원을 한 그 청원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 문장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파웰 변호사가 주장했던 부정선거의 주장이 본인도 100%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파웰 변호사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일단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그렇게 어필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는 뭐 저희가 해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지금 파웰 변호사 입장은 완전 사면 초과의 입장이라고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도미니언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죠. 그것도 13억 달러라는 거액으로. 그리고 지금 디트로이트시에서는 파웰 변호사 자격 박탈하자, 변호사 자격 박탈하겠다 이래서 지금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파웰 변호사가 부정선거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니 이 파웰 변호사가 한 활동들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변호사가 이런 활동하면 안 된다 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4,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파웰 변호사의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률 징계 당국에다가 요청을 하는 이런 공개서한에 서명한 사람이 4,000명이나 된다라는 이제 그것도 변호사들이 4,000명이 서명을 해서 파웰 변호사 이 사람 이제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파웰 변호사를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좀 말을 좀 바꾸고 한 키 톤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좀 이해는 할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이것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겠다. 저는 이게 확대 해석돼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파월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 중에 근거가 좀 빈약한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 공산주의 음모의 일부다. 이번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작년에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던 것이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공산주의론자들의 음모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그런 음모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음모론이 펼쳐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었죠. 예를 들어서 도미니언 서버에 전 세계에서 접속해온 정황이 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였을 뿐이었고 실제로 이 해외에서 접속해온 사람들이 기계를 조작을 해서 뭔가 이 표에 물리적으로 변화를 주었다라는 결정적인 그 단서나 증거는 공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미싱 링크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예전에 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여러 차례 이 음모론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음모론자들이 사실은 많이 이 일에 끼어들면서 이 의혹은 가지만 그러니까 정황들은 알겠는데 하지만은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상상으로 음모론으로 덮어가지고 이건 이럴 것이다라고 몰아붙였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았던 것은 저희가 뭐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파월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소송을 걸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많은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들은 좀 근거가 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역공격을 지금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파웰 변호사의 변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톤으로 그런 톤으로 이야기하기를 이게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본질적으로 좀 과장되기 쉬운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이쪽에서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그게 터무니없는 증거인지 말이 되는 증거인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차피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분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 부정선거의 정황을 주장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확한 증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약간의 의혹에다가 조금의 상상력을 보태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건 음모론이다라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주장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이거는 사실은 곁다리인데 중요한 본론이 아닌데 진짜 중요한 본체는 따로 있는데 지금 공격받는 것들 보면 전부 다 외곽들을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죠. 핵심을 건드렸다가는 당장 그래 선거 결과 다시 까뒤집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론에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흘리고 있는, 요즘 들어서 계속 흘리고 있는 이야기가 선거 부정선거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지금 주 국무장관 일 처리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다시 돌려놔라. 이제 계속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뭐 다른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따가 뒷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정황 증거 정도가 아니라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끝까지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장을 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혹시 그 내용 중에 실수한 게 있는지 찾아가지고 실수한 것 하나 있으면은 막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웰 변호사 입장에서도 지금 난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소송이 빨리 정리가 돼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웰 변호사를 돕고 있는 변호인들이 상당히 지금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쪽에서 이거 기각을 안 받아준다고 하면은 지금 파웰의 변호인들은 이게 지금 워싱턴 DC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지금 텍사스주로 옮겨달라라고 지금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원 쪽에서 지금 그런 요청들을 좀 수긍해주고 받아준다고 하면 텍사스 쪽으로 만약에 주 법원이 옮겨진다고 하면 그러면 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잘 처리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콜로라도주 볼더시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총격 사건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뭐 충격을 받으셨을 수밖에 없죠. 이게 특정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매일 들락거릴 수 있는 식품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야, 이건 뭐 미국 살다 보면은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이제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킹 수퍼스라는 슈퍼마켓에서 이게 일어난 사건인데 10명이 사망을 했고 그중에 1명은 경찰이었다. 경찰관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었는데 이 범인하고 총격전을 주고받던 중에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 당국에서는 아주 용감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관이라고 그렇게 지금 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에릭 텔리라는 경관이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범인은 체포가 됐고요. 이 범인이 체포될 때 경찰 당국에서 즉각적으로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범인이 체포되는 장면이 지역 TV 방송에 잠깐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옷을 다 벗고 지금 팬티 하나만 입은 정도였는데 그래도 발에는 이제 피가 막 한쪽 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쩔룩거리면서 경찰이 붙잡고 부축해서 차로 가는, 그리고 결국엔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먼저 후송이 되는 그런 모습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내용을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생각이 당시에 이제 화질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백인이구나, 범인이 백인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들 이거 백인 우월주의자가 혹시 사고 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돌았던 것이죠. 상당히 섣부른 추측인데. 경찰 당국에서 발표는 안 하고 이제 당장 발표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은 이게 백인이 범인이다 이렇게 지금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추측성 이야기들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 백인 우월주의자가 지금 이제 증오 범죄를 벌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백인이 아니라 아랍계였다. 아랍계였다. 이름이 아마드 알리위 알리사, 아마드 알리위 알리사라는 아랍계였고요. 시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1999년에 태어났는데 근데 2002년에 미국으로 온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살 때 미국에 들어와서 3살 때부터 21살 지금까지 계속 미국에서 성장한 미국의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문제는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 알리사라는 이 범인이 정신병이 있다, 정신질환자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편집증 환자라는 겁니다. 편집증 환자. 그리고 레슬링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레슬링 팀에 있었고요. 뭐 메달 딴 사진 이런 것도 올라가 있고 근데 이 페이스북 사진들을 쭉 봤더니 알리사의 페이스북 사진을 봤더니 이 거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글도 올라와 있고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단순한 그런 그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트럼프 인사였다라는 것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아랍계 인물이라는 것. 근데 이거 아랍계 인물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니까 당장 그 주요 언론사들 중에서 백인이고 백인 우월자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처음에 추측성으로 보도를 내보냈던 이런 그 보도 기사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싹 다 지워지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기자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경찰이 알려주길 좀 기다렸다가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경찰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추측성으로 막 이야기를 돌렸던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고요. 희생된 사람들이 20살에서 65세 뭐 이 특정 대상이 없습니다. 특정 대상이 없고 그냥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쏴댄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범행 동기에도 지금 경찰에서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정신병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총기 난사범들을 보면은 사실은 정신병자들이 사실 많기는 합니다. 계획적으로 뭔가 사회적인 불만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총기 난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하죠. 어쨌든 참 많은 분들이 사망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정말 명복을 빌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들한테 총을 파느냐. 더군다나 이제 AK-15 총을 팔았는데 이 AK-15가 이 총기 난사 사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총기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가볍습니다. 가볍고 이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좀 쉬운 그런 총기여서 많이들 지금 사용하는데 이런 소총 같은 것들을 이건 대량 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총기이기 때문에 이런 총기들은 아무한테나 팔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지금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행법으로도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좀 사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경찰 쪽에서 뭔가 조사한 결과가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나와야 저희가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애틀란타에서 벌어졌던 그 마사지 팔러 연쇄 총격 사건에 이어서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됐죠. 지난주 화요일 날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월요일 날 일이 벌어졌으니까 6일 만에 사건이 또 터진 것인데 이런 연속되는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의회에다가 이거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 만들어달라, 그리고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법안 만들어달라, 이 두 가지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예전부터 어떻게 해서든 총기를 규제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어 오려고 애를 써왔던 것이고,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수정헌법 제2조를 지켜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본인들에게 자율권,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저희가 그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당연히 이제 서부 개척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 방어, 이런 자기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정말 심각한 이슈가 됐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헌법 2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수정헌법 제2조를 옹호하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만약에 지금 어제 사건처럼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범이 총기를 휘둘렀다. 근데 그 현장에서 훈련받은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어찌됐든 제압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기를 소지하고 이걸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이런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강력범죄들이 더 커지지 않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뷰티 서플라이 같은데, 저희 조지아주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뷰티 서플라이에 들어와 가지고 총기 강도 행각을 벌이려고 했는데 손님 중에 총을 가진 손님이 있어서 위협 사격을 해가지고 강도들을 쫓아낸 이런 일들이 사실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마음의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텍사스에서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범인이 들어와가지고 총기 난사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한 명을 쏴 죽이고 또 그 다음 사람을 쏴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교회 안에 총을 가지고 있었던 사복경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원래 지키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근무지에 있다가 예배를 보러 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총을 쏴서 그 범인을 제압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총기를 가지게 허용을 해주는 것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드는데 예방을 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돼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사건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문제가 있는 편집증 환자한테 총을 팔았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지금 지난주에 애틀랜타에서 문제가 됐던 것도 결국에는 중독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성중독을 앓고 있었고 재활 치료까지 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총을 팔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됐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달 초에 이미 한번 총기 규제 법안이 하나 하원을 통과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신원조회에 허점이 너무나 많다. 이 총기를 판매하는 신원조회 현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원조회 요청을 하고 나서 3일 뒤에도 만약에 이 답신이 안 오면, 회신이 안 오면 그러면 총을 팔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조회 결과가 3일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데 이것을 너무 짧다 해가지고 신원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일수를 3일이 아니라 열흘로 늘리자, 이제 이런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상원에서 과연 통과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는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새로운 법안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격무기를 금지해라.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는 계속 허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권총 같은 것들은, 간단한 것들은 허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공격용 무기, 지금 소총 같은 이런 공격용 무기들은 금지를 해야 된다,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것인데, 그것은 새로 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원조회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라. 지금은 신원조회를 총기상에 대해서만 신원조회를 하게끔, 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신원조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쪽이 사실은 신원조회가 정확하게 진행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본인의 신분증으로 신청을 하는 건지 본인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하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건쇼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총을 가지고 박람회 같은 그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총기상 쇼 할 때 그 행사장에서는 또 뭐 특별 할인 판매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신원조회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허점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허점을 좀 메꿀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바이든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뭐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이게 지금 뭐 사건 터질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처리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좀 난처해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구매를 할 때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을 보관하고 휴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규제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규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총을 구매할 때 아예 구매하지 못하게 이렇게 최대한 구매를 덜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쪽이기는 합니다. 이것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게 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작업들은 생각을 왜 안 하는지, 하여간 좀 저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법을 만들 때 보면은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끔 보면 황당한 좀 핀트를 못 맞추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그리고 정치가 무슨 뭐 철 따라서 움직이듯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막 이렇게 뭐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 이런 것들도 물론 여론의 힘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은 지금 이미 이달 초에 지금 총기 규제 법안 해가지고 하원에서 법규를 하나 통과를 또 시켰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또 추가로 법을 더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좀 무모한, 좀 하여간 자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건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 정책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얄팍한 정치인들의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총기 안전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총을 잘 다루게끔 평상시에 좀 훈련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총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사실 미국에 살면서는 좀 필요한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구설수에 올랐는데 역풍을 지금 맞고 있는데요. 잘못 웃었다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걸핏하면 웃지 않습니까? 근데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웃을 수밖에 없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은. 그냥 뭐 조그만한 지방에서 그 판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힐러리 클린턴한테 딱 낙점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상원의원이 됐고, 상원의원 되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또 부통령 후보가 되더니 진짜 부통령이 됐는데, 그냥 부통령이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완전히 뭐 건강이 오락가락하는 할아버지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됐으니 여차하면은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맨날 웃고 다닙니다, 사실. 여기 행사장 나올 때마다 영상 보면은 계속 웃고 다닙니다. 항상 웃고 다니는데, 근데 웃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죠.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웃어야 될 때, 웃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을 했어야죠. 지금 국경지대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루 이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진짜 문제는 이 정도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나 충격을 받고 돌아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의회에다가 지금 이거 처리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추가로 예산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들을 지금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빤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경에 가보겠습니까? 남부 국경에. 그러면
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씩 웃을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뭐 지금은 안 간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국경에 갈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someday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냥 대답을 피하고 돌이켜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고 국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 진보주의 활동가인 조던 울이라는 분도 트위터에다가 이거 정확히 뭐가 웃기는 거지? 뭐가 재밌다는 거지? 라고 지금 트윗에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웃냐 이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왜 웃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그런 질문 받았을 때는 잠시 멈춰야죠. 텍사스주의 존 커니라는 상원의원은요.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이거 웃을 일 아니다. 나는 부통령과 대통령이 국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분 텍사스주에 있는 상원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남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들을 환영하고 싶다. 바이든하고 해리스 오면은 우리가 환영해 주겠다. 내가 비록 공화당 상원의원이지만 환영하겠다. 이 정부의 개방적 국경 정책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현지 관리들과 이해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과 국경순찰대, 보건대, 인적자원부 등 내가 배운 것들을 그들도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들이 개방적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 보더라고 아예 얘기를 하죠. 오픈 보더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방적으로 지금 국경을 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하고 고통받는 거는 지금 현지에 국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는 이야기죠. 와서 봐라. 바이든도 와서 보고 해리스도 와서 보고 직접 본인들이 와서 보면은 현지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요원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홍보 보좌관을 맡고 있는 스티브 게스트라는 이 보좌관이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분명히 국경 위기는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아냥된 거죠. 지금 국경 문제가 웃음거리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 농객인 이제 페리스 데나스 같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리스 데나드는 아주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과 해리스 둘 다 국경 방문하는 거 거부했다. 뭐 다음에 갈지도 몰라. 해리스는 그렇게 얘기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 이제 거부한 거다 이거죠. 거부한 거다. 그것은 명백히 웃을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문제가 본인들한테 웃을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들이 만든 위기인데 그들이 그 위기를 해결하는 걸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고요. 1조 달러 규모의 쓸데없는 정치 홍보 투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즘 뭐 가지고 바쁘냐 하면은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홍보하러 다니기 바쁩니다.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각 장관들 전부 다 전국에 다 퍼져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각 지역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우리 해냈다. 이거 자랑하고 다닙니다. 1조 9천억 달러 우리 해냈다. 너희들 경기 부양 될 거다. 이제 돈 막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마. 얼마 필요해? 내가 돈 갖다 줄 거야. 막 걱정하지 마. 이거 지금 홍보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돈 풀고 인기 끌기 작전하고 다니고 있는 것인데 공항에서 내리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Help is here. 도움이 여기에 왔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인데? 나중에 다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돈인데. 참.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제 해리스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지금 1조 9천억 달러 이거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홍보하러 다니기 바쁘기 때문에 국경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국경 가면은 자기네들이 정책을 잘못한 것을 공격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싫은 자리, 공격받는 자리에 가기 싫다는 거죠. 오히려 돈 풀러 다니면서 자랑하고 나 1조 9천억 해냈어. 니들한테 돈 퍼줄 수 있어. 라고 이제 떠들면서 사람들한테 환영의 박수를 받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거겠죠, 지금은. 지금 그거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백악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이 직원들 중에서 이 대마초 폈던 사람들 지금 몇 명 잘리고 몇 명은 또 재택근무로 돌리고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었는데 그 직원들만 대마초를 폈던 건지 상당히 지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UFO 여러분 많이 아시죠? 예, 그 미확인 비행 물체 해서 UFO 그러면 이제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UFO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전담하고 있던 전 책임자가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이 UFO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UFO는 실제로 있는 거다. 그건 뭐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꾸며내고 소설 속에서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다. 실제로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그럼 UFO가 누가 만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거죠.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비밀리에 만든 것인데 그걸 눈치 못 채서 UFO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비밀 기술일 수도 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외국의 적대적인 국가에서 만든 그런 기술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추측일 뿐이다. 그냥 추측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면 그러면 누군가? 아니면 어떤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UFO라는 게 실제 있다라는 거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거는 이것이 UFO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답니다. 뭐 순간 가속, 극초음속, 그다음에 낮은 관측성, 트랜스미디엄 이동, 그러니까 물질이 서로 다른 물질인데 이거를 이동을 확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그다음에 표면 제어, 날개 또는 심지어 엔진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날개도 없고 엔진도 없어 보이는데 날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이것이 이제 UFO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 지금 과학이나 물리학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는. 그래서 UFO가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예. 저도 지금 방송 보고 좀 황당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면 뭐 외국에서 만든 거 아니면 아니면 딴 놈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모른다라는 이야기. 참.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광활한 우주에 과연 인간밖에 없을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인간밖에 없을까? 이런 상상들 저희가 많이 하기는 하죠. 그런데 존 래클리프 전 국가안보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르면 6월 달에 새로운 자료가 발표가 될 거다. 그 새로운 자료에서는 UFO 목격에 대한 전혀 볼 수 없는 것,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 궁금증을 좀 더 키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제 콜로라도 사건 때문에, 총기 사건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은 좀 묻혀 있기는 한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사실은 시카고에서 총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매복을 한 겁니다. 매복을 하고 그냥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그냥 쏴댄 겁니다. 총을. 그러니까 묻지마 사격을 한 거죠. 묻지마 총격을 한 건데 운 좋게 이게 피해 갔답니다. 다행히. 그러다가 한 명을 맞췄다고 하고요. 한 명을 맞췄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대치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검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이 총격전 중에서 경찰 한 명이 이제 손에 총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체포를 하고 봤더니 이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2개 카운티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떨어져 있는 수배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 수배자가 몰래 숨어서 경찰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묻지마 사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경찰 오게 하려고. 이놈은 미친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해당 판사가 웨슬리 윌리스라는 판사가요, 보석은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이 범인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진단을 받아라라고 또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여간 범죄자들이
뒷감당도 좀 잘해야 되겠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하여튼 좀 어수선한 주말을 보내고 또 월요일도 좀 계속 큰 사건이 벌어지고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안전에 각별히 좀 유의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목숨이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 같은 데 좀 신경을 쓰시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보수적인 견해에서 이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고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뭐 좀 좌편향적인 그런 해설이나 뉴스 보도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다른 뉴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뉴스 브리핑을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방송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리사 보스라는 분하고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참 다양하게 좀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리사 보스와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치 매코넬보다는 더 나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이건 뭐 여러 차례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공화당을 이끌어 나가기에 미치 매코넬이 너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일반 그 하원, 상원 선거들이 치루어졌을 때 그때 이 미치 매코넬이 보여주었던 리더십은 굉장히 약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공화당 쪽에서는 너무 점점 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니 싸움이 되겠느냐, 경쟁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년에 선거 저희가 잘 더듬어 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만큼 앞서서 투사로 나섰던 사람이 없었죠. 다른 이 뭐라 그럽니까? 그 지도부에 있는 이 공화당의 지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록이 있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많이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뒤심지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공화당 쪽에서 많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승리를 해내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공화당 지도부가 너무 나약해 터졌고 물러 터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좀 투사가 필요하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투사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연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지 성명을 낼 때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지지 성명을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에도 이 이야기들을 빠뜨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도 매코넬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일을 보면은 매코넬이 싸웠어야 했는데 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말 그대로 옮기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 매코넬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듣는 매코넬은 억울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좀 유한 모습만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공격적이고 투사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새롭게 누구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한 명 한 명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맥을 그 인사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투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투사로서의 의지가 있는 그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허셔 워커 같은 풋볼 선수 출신인데 왜 그 사람을 내보내자고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가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사답게 제대로 좀 싸워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고 지지를 하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였냐면은 백악관 떠날 때 바이든 대통령한테 도대체 무슨 메모를 남겼느냐, 무슨 메모를 남겼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 저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남긴 편지 해가지고 사진이 하나 돌아다닌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가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내용은 한 가지는 맞추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운을 빈다. 행운을 빈다라는 얘기는 그 편지에다가 썼던 것 같고요. 편지의 내용이 한 2페이지 정도로 길었다고 합니다. 2페이지 정도로 길었고, 그 편지 내용은 이제 본인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바이든이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으니까 바이든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하기를 바란다라고 마음을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스톤 XL 송유관을 폐쇄하는 그런 명령도까지도 잘하고 있다 혹은 잘 되길 바란다라고 기원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잘해주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바이든이 하는 걸 보니까 참 좀 갑갑하다, 뭐 이런 거를 좀 내비친 것이죠. 실제로 좀 남북 국경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아니 기껏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게끔 잘 만들어서 해놨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정책을 그대로 유지만 해주면 알아서 잘 돌아갈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만드느냐. 제가 지난번에 가격표 불러드렸죠. 멕시코에서 넘어오면 2,500불,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사람은 9,000불. 야, 이거 가격표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미 이렇게 미립국을 시키는 것이 상업화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백악관에 남겨준 편지는 그렇게 간단한 메모 쪽지 한 장이 아니라 2장짜리 편지였다. 그리고 꽤 긴 내용의 편지를 담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워낙에 많은 일들을 지금 해놓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에서 몇 가지는 유지를 하고 몇 가지만 그 핵심적인 것들만 바꿔서 정책을 펼쳤더라면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중도파 이 보수층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해놓았던 것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켜나가겠다 했으면 아마 보수파 중에서도 약간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바이든을 지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자기 스스로 발로 다 내차버렸죠. 그리고 전부 다 그냥 극좌로 그냥 다 가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게 진짜 바이든이 하고 있는 정책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좌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예전부터 상원의원 시절부터 중도좌파로 저희가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개인의 성향을 놓고 이야기하면 중도좌파 입장에서 보수와 좌파를 좀 아우르는 그런 국민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를 사실은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취임하자마자 첫날부터 바로 그런 기대들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바로 극좌 정책을 매일, 그런데 그 펼친 정책들이 지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가 없어져서 난리가 나고, 국경이 무너져서 지금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뭐 이런 난리가 나는 이런 문제가 많은 정책들을 좀 계속 펼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집권 초기부터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저희는 상당히 안타깝다. 물론 이제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커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대형 언론사들이 좀 많이 커버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일이 계속 터져가서는 오래 못 갑니다. 대형 언론사들도 지금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같이 지금 쓴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특파원들이 가가지고 기자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민주당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지금 계속 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집합해서, 규합해서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